같은 그림을 받고 같은 얼굴 표정을 봤는데 같지 않아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정서도 다르고 신념 체계도 다르고요. 다들 가치관이 다르세요. 그런 가치관과 신념 체계가 있는데 어떻게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는 당연하다고 해요. 무엇을 봤을 때 똑같이 느낀다는 건 이 감정은 어렵다는 거죠. 공감이라는 건 산 청상에 있는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공간인 것 같은데 그 중간까지는 감정이라는 녀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가정에서 있을 때 그 감정 표현들을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어떤 감정 표현을 할 때 그거를 쏙쏙쏙 경험 위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두 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게 그 경험과 함께 오기 때문에 각인이 돼요. 그 감정이. 그래서 되게 좋은 교육일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제대로 안 쓰고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공감이라는 게 연수나 어떤 강연에 항상 화두가 되고 있어요. 왜냐? 관계에서 공감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을 때도 어렸을 때부터 어떤 또래 관계나 이런 사회적 정서가 잘 발달된 친구들은 자기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정서 지능이 높을수록 공감을 잘하는 친구들이 성공도 한대요. 그렇다면 이 공감이란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공통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존중하고 비슷하게 느낀다. 그게 바로 공감이래요.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의 느낌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지. 폴 세잔 테이블의 이탈리아 소녀라는 그림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뭐가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감정인 것 같은지? 지친, 무기력한, 허탈한, 외로운, 걱정하는, 지겨운, 피곤해. 우리는 분명히 같은 걸 봤거든요. 같은 그림을 받고 같은 얼굴 표정을 봤는데 같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건.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 어린 시절도 다르고 겪어왔던 경험들이 다르고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주요하게 내가 갖고 있는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정서도 다르고 그리고 신념 체계도 다르고요. 다들 가치관이 다르세요. 그런 가치관과 신념 체계가 있는데 어떻게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는 당연하다고 해요. 무엇을 봤을 때 똑같이 느낀다는 건 이 감정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저희한테는 감정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이라는 건 산 청상에 있는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공간인 것 같은데 그 중간까지는 감정이라는 녀석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딱 왔을 때 처음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기분으로, 신체로 와요. 갑자기 이걸 하려고 하는데 배가 아파. 또는 막 손이 떨려. 멋진 남자가 앞에 있어. 두근거리는구나. 설레는구나. 그리고 막 갑자기 뒷골 땡겨. 정말 열받네 이러면서 내 뒷골은 나만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감정은 내 몸에 먼저 신호를 보내요. 근데 그 신호를 보냈을 때 요즘은 그거를 좀 쉽게 잘 못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자극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되게 동영상, 유튜브 이런 데 많이 빠져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작 내가 나한테 오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죠. 뭐죠? 네. 명상을 하는 이유가 내 감각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의 신호들을 잘 느낀다고 해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감정이 하나로만 오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누군가가 울어요. 그럼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슬프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감동도 할 때 눈물이 흘리잖아요. 진짜 배꼽 빠지게 웃으면 눈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눈물이라는 신체 반응으로만 뭔가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로 감정이 오기도 하지만 되게 다양하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아이를 낳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 좀 드셨어요? 신기, 감격스러우셨어요. 맞아요. 끝났다! 네, 맞아요.
드디어 끝났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안도감. 아, 나 드디어 낳았고 아이가 건강하게 낳았어. 다행이야. 이런 마음도 있지만 너무 기쁘고 경이롭고 놀랍고 이게 막 복합적으로 오잖아요. 그런 감정은 단일하게 오는 게 아니라 막 혼재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의 종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게 감정을 많이 알고 있어야 혼재되어 있어도 지금 말한 것처럼 안도감도 들고 설레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아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뭉뚱그려져 오면 이게 뭐지? 그냥 그 느낌이야. 아무도 날 몰라. 내 감정 몰라.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그 감정을 다양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은연중에 요런 느낌일 거야 라는 정도는 알지만 사실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해봤더니 뭐였냐면요. 짜증나였어요. 짜증나. 무슨 상황에서도 다 짜증나가 부합이 돼요. 막 출근길에 늦었는데 신호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난 이제 지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조급해야 되는데 짜증나 이러면서 오잖아요. 저도 회식 때 신랑한테 전화를 잘 안 하는데 그날은 부슬부슬 비도 많이 내리고 밤에 새벽까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막 5통, 10통, 막 20통, 막 25통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딱 전화를 받았는데 그 순간 짜증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걱정의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왜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될까?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짜증난다는 걸 모든 감정으로 뭔가 뭉뚱그려서 사용하는구나. 의미는 얼추 알지만 내가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조금 영향력이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아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가정에서 있을 때 그 감정 표현들을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어떤 감정 표현을 할 때 그거를 쏙쏙쏙, 그리고 경험 위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두 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게 그 경험과 함께 오기 때문에 각인이 돼요. 그 감정이. 그래서 되게 좋은 교육일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제대로 안 쓰고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